선택과 약속 21대 국회의원 대담 지역배입니다. 서울시 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이번 선거에 얽힌 그간의 에피소드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입법 천사, 중랑의 딸, 이분을 소개하는 수식어는 많습니다. 최근엔 구하라법으로 또 한 번 화제를 모았는데요. 중랑구 갑 서영교 의원 자리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3선에 성공하셨죠? 네, 3선입니다. 뭐 초선, 재선 때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일 텐데 네. 당선 소감과 함께 저희 시청자 또 중랑 구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랑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운데중 물결랑 법 없이도 사는 서민의 동네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 우리 국민 여러분께 중랑 구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초선, 재선을 넘어 이제 3선이 되었습니다. 중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3선의 무게를 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의 무게로 대한민국을 더 부강한 나라로 대한민국 국민을 더 행복한 국민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봤는데요. 중랑구 갑 지역에서 연속으로 3선에 성공한 건 서영교 의원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이번에 이제 3선 달성 이렇게 예상하셨나요? 중랑구 갑에서는 연속으로 3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재선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연속으로 3선하면 대단한 겁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뛴 것에 대한 주민들이 사랑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인사드리고 주민들과 함께 지내고 주민들이 요청하시는 내용을 해결하고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3선 오는 길이 주민들과 함께 행복했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3선 성공을 하게 된 어떤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선이 된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사는 제 지역을 좋게 만드는 건 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뛰었는데요. 또 8년 하는 동안 법사위, 교육이 많이 했는데요. 아마 청문회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향해서 언론이 청문회 스타 서영교라고 이야기해 주기도 했고요. 태완입법을 만들면서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해결해 주는 입법천사 서영교라고 보도도 해줬고요. 지역에서는 서영교는 우리랑 똑같아. 옆집 아줌마 같아. 그리고 우리 선배님이야. 이러면서 함께 웃고 뛰고 생활한 것이 3선을 만드는 큰 장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랑에 대한 자부심 또 사랑이 많이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중랑구 면목동에서만 이제 50년째 사셨고 또 국회에 입성하기 전에는 또 10년 동안 지역 활동가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영교에게 중랑구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중랑구는 제가 온 생을 지내온 곳,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과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저의 꿈을 키우고 그리고 함께 생활했던 곳, 이 중랑구를 더 멋지게 만들고 싶은 곳. 저는 중랑구, 그래서 제가 이름도요 중랑입니다. 중랑. 네. 가운데중 물결랑. 이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운데중 물결랑. 그리고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법 없이도 사는 서민의 동네. 저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이렇게 해서 중랑구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래서 중랑구는 바로 서영교다. 서영교는 중랑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을 위해서 때문에 이제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지역에 동쪽에 용마산이 있습니다. 네. 배산 임수의 명당 용마산을 바꾸자. 그래서 용마산에 제주도 올레길 같은 둘레길을 만들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산 정상까지 전동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나무 데크길을요 장장 6km에 걸쳐서 계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에 전동 휠체어 충전기도 만들어 놓고요. 중간에 전망대도 만들어 놓고요. 중간에 도서관도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해서 둘레길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강남에 있는 할머니들이 버스 타고 단체로 관광 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용마산에는 둘레길을 만들었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둘레길. 그리고 중랑천에는 워터파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워터파크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가시면 왜 해골을 내서 물이 싹 쏟아지고 그러잖아요. 네. 저희 중랑천 둔치에는요 페리카나 입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양어장이라고 하는 큰 유수지가 6만 제곱미터짜리가 있습니다. 네. 거기 홈플러스가 있는데요. 그 홈플러스 위로 약 4,000평에 해당하는 위로 거대한 도서관, 체육관, 청소년 문화의 집, 복합센터가 지어지기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벌써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그리고 청량리에서 신내역까지 가는 경전철은 이제 2022년에 착공하겠다고 서울시장이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중랑구 갑이 꿀텅꿀텅 거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지역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또 입법 활동 좀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네, 지난 8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입법 활동 많이 하셨을 텐데 네. 뭐 대표적인 것 좀 소개해 주시죠. 예. 2012년도였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실 텐데요.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일가족 자살 이런 네. 보도가 되곤 했었습니다. 오죽하면 사채빚을 끌어다 쓰겠어요. 최악일 때 사채빚을 끌어다 쓰는데 그 사채빚을 갚으라고 이 뭐 조폭과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채권 추심을 합니다. 네. 그럼 거기에 시달리다 온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곤 했는데요. 네. 그래서 피에타라고 하는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빚독촉에 시달리다 죽어간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 피에타의 이름을 따서 피에타 3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하나가 이자는 25% 이상을 받으면 안 돼. 사채업자들도 마찬가지야. 25% 이상을 받지 마세요. 이자는. 이렇게 해서 이자 제한법. 그 다음에 당신 불법으로 빚독촉하면 당신 원금도 못 받게 할 거예요. 불법 채권 추심 방지법. 그래서 6시가 넘으면 빚독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업체도 이자를 세게 받으면 안 돼라고 하는 대부업법까지 해서 피에타 3법을 만들었고 이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태완이법입니다. 황산 테러당해서 세상을 떠난 고 김태완 군. 네. 15년이 지나서 살인범을 잡아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태완이의 이름을 따서 태완이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최초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네. 없애면서 그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살인사건을 다 재수사하자. 제가 해결하고 싶었던 건 개구리 소년 그리고 그놈의 목소리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이형호 군 유괴 살인사건 그리고 화성 연쇄 살인범을 잡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는 아직 해결을 못했고 이번에 화성 연쇄 살인범을 잡게 된 겁니다. 제가 만들었던 태완이법이 화성 연쇄 살인범을 잡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20대 국회에 와서는 고교 무상교육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OECD 국가 중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 한 국가였어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은 이제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다. 올해는 고2, 고3이 안 내고요. 내년에 고1, 2, 3이 다 안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고등학생이 등록금을 내지 않죠. 네, 여러 가지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법안들 네. 그 주역이십니다. 만드신. 네. 네. 이제 좀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이제 네. 선거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세 번째 선거였지만 뭐 이렇게 불안한 마음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예, 네. 예. 이렇게 이 선거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예. 3선 오면서 사실은 3선 이상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보통 50% 넘게는 초선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물갈이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물갈이를 인위적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점수를 매기자. 국회의원 평가를 했습니다. 네. 법안은 몇 개나 만들었는지, 그리고 몇 개나 통과시켰는지, 그리고 그동안 그런 법안들을 만들거나 주민들하고는 간담회를 얼마나 했는지, 그런 법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 토론회는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평가는 어떤지 여론조사도 해보자. 이런 것까지 다 모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출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오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네. 저는 자신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평가가 높았다고 아주.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요. 지역의 어머님이랑 같이 시장을 하던 어른이 계셨어요. 저희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셨는데요. 저랑 당이 다른 당에 구의원을 하셨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어른도 연세가 이제 많으세요. 이번에 나는 우리 동네 사람, 우리 시장의 딸 서영교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 선대위원장도 맡아주셨고요. 그래서 지역의 어른들이 다 제 선대위원장이시기도 하고 선거운동을 해주시기도 하고 너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행복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네, 이제 가족 유권자 분들이 또 이제 선거 운동을 직접 이제 도와주시는 그런 큰 역할들을 또 해주셨네요. 네. 예. 이제 이렇게 세 번째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어떤 그 선거에 대한 노하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예. 노하우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을 시도 때도 없이 찾아뵙는 것, 항상 지역 주민 곁에 있는 것, 그리고 저는 장점이 여의도하고 지역구가 그래도 1시간 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네. 수시로 지역구에 있는 것,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구가 변화 발전하는 겁니다. 예산 따온 것을 표시를 해서 보여주는 것, 지역이 바뀐 것을 알려드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선거의 노하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지역구 관련한 그런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네, 현재 그 여러 지역구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네. 특히 이제 교육 문제에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계세요. 네. 예. 그 앞으로 어떤 방안들,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국회의원 출마하게 된 것도 교육 때문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중학교까지는 보내려고 해요. 그러고 나면 고등학교를 생각해서 노원이나 아니면 강남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랑구에서 초중고를 다 나와도 아주 잘 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런 환경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저의 목표였고요. 제가 딸을 키우다가 배운 건데요. 저희 딸에게 선생님이 가서 귓속말로 너 이번에 뭐 시험 잘 봤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갑자기 확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선생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면 아이들이 바뀐다. 그래서 제가 중랑구 갑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의 소원, 학교 선생님들의 민원을 다 해결해드리자. 대신 나는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리고 몰래 아이에게 특별한 칭찬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감시도 할 겁니다. 이게 네. 저의 요구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랑구에 있는 학교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바뀌기 시작한 거죠. 학교 환경이 달라졌고 선생님들이 더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랑구 갑에 있는 학교는 첨단으로 전부 다 바뀌고 있습니다. 네. 모든 교실을 스마트 교실로 만들려고 학생들 1인당 태블릿 PC 하나씩 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학교에 스마트 체육 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체육 교실에서 암벽 등반장이
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딱 매달려 있으면. 네.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를 연습하게 하고 디지털 카메라가 화면이 있는 앞에서 운동을 하게 하는 스마트 교실을 세 군데 만들었고요. 올해까지는 중랑 갑에 있는 전 학교에다 스마트 교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스마트 체육 교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교육일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일을 간 이유는 지방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수도권과 차별받지 않는 교육.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특별히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겁니다.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요. 일반고의 질을 특목고와 자사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거죠. 일반고의 수준을 특목고와 자사고의 수준으로 높이고 특목고와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그래서 학교가 차이가 없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고 있고 지금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한민국의 학교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걱정 없는 학교, 그리고 선생님들이 행복한 학교로 만들어 갈 겁니다. 네, 뭐 교육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요. 이제 면목 복합 행정타운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서 거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추진 과정에서는 또 우여곡절도 좀 많이 있었고요. 네. 예, 근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 어떤 공간이 되길 좀 기대하십니까? 예. 중랑구에 용마산역이 있습니다. 용마산역 주변에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거대하죠. 네. 구민회관 옆에 등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거대한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 주변은 밤이 되면 어두운 곳으로 변합니다.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도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민회관 뒤로 한사랑 아파트라고 과거에 공장을 다니던 여성들이 기거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 아파트 그리고 그 뒤에 청소년 수련관까지 전부 다 하면 약 4,300평 정도 됩니다. 그걸 다 헐어서 면목 행정 복합타운을 만듭시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게 국토부에서도 구 청사를 새로 도시 재생으로 짓도록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이 났고요. 네. 약 1,000억 정도 되겠다고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크게 지읍시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 땅들이 서울시 땅입니다. 네. 서울시 땅이 80%인데요.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 한 6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투자하기로 마지막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SH가 들어와서 그럼 여기다가 크게 행정복합타운을 짓는데 저희가 힘을 쏟겠습니다. 대신 국가에서 좀 지원해 주세요. 청년주택, 신혼주택도 좀 같이 지을게요. 라고 해서 청년 신혼주택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행정복합타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벤처 사업가들의 오피스텔, 그리고 극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을 좀 더 청소년들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첨단과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수련관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지역 구민이 거는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거기가 또 하나의 큰 메카가 지역의 발전의 상징적인 메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에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올 연말 내년인가에 국제 공모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국제적인 사회에다가 국제적인 건축가 다 와보세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면 멋있게 지을지 한번 계획을 내보세요. 그래서 공모로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들의 지금 목표는 2022년에 첫 삽을 뜨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지역 산업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중랑구의 대표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패션 봉제업입니다. 네. 네, 21대 이제 총선 공약으로 패션 봉제 지원 센터 올해 네. 착공을 약속을 하셨는데 네. 이제 봉제업계 부흥을 위한 정책 어떤 청사진 그리고 계십니까? 봉제는 첨단 산업이 아니죠. 4차 혁명의 주도적 사업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의 가장 유명한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봉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를 대한민국의 밀라노로 가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봉제 패션 진흥센터, 진흥지구를 지정했고요. 그 봉제 지원센터, 그리고 그 봉제하는 분들이 거기 들어와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따왔고 지금 그 착공되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 쭉 연관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서민 경제와 다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부분인데 입법 그 내용 중에서도 그런 그 서민 경제 활성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희망 사다리법이라고 4개의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는 법이죠. 하나는 작은 가게는 장사를 하는데 1년에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네. 그게 간이가세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4,8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지금 화폐 가치가 확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간이가세 기준을 1억으로 올리자. 그러면 웬만한 그 소상인들은 세금 기준이 1억으로 올라가게 되면 좀 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처럼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제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있을 때 자영업자들에게 기본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법안들 중에는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공장 사장님들도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카드로 내면 카드 수수료를 이분들이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세에 카드 수수료를 지방세처럼 나라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옷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고 가방도 만듭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이 와서 라벨을 갑니다. 라벨 가리를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꿔서 동대문에서 팔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메이드 인 코리아는 판로가 막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라벨 가리를 한 경우에는 큰 벌을 주는 라벨 가리 근절법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굵직한 법안들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번에도 이제 좀 법안 얘기를 좀 하나 더 해보면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구하라 씨의 그 친오빠분과 이제 기자회견까지 여셨어요. 네. 예, 같이 이제 구하라법을 네. 이제 이번 21대 국회에 서영교의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 네. 이렇게 발표도 하셨는데 자세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대한민국에는 보편적 상식에 맞지 않는 법들이 있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사고가 있기 전 천안함 사고가 있었고 세월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장병의 경우에 그 보험금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사고에 대한 연금 등의 연금을 그동안 그 장병이 커오는 과정에서 돌보지 않던 또 한 명의 부모가 반을 타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때도 아이가 물속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서 아이를 키우던 한 부모는 그 고통 속에서 아이를 제대로 보내지도 못하고 고통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점에 아이를 돌보지 않던 또 다른 한 부모가 그 보험금의 절반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때 그 아픔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한 부모는 아이의 재산을 상속하는 대상에서 배제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저는 먼저 그 민법, 상속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그 다음에서야 구하라 씨 얘기를 올 3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구하라 씨 쪽에다가 연락을 했죠. 이 법안이 내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의원님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쪽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하라 씨의 사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우린 구하라 씨나 세월호 천안함 사건을 보고 나서야 이 법을 만드는데 그래도 이 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20대 법사에서 논의하다가 중단된 것이죠. 신중하게, 법 개정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그래서 안타까움 속에서 또다시 구하라 씨와 같은 사연이 있으면 안 되니까 기자회견을 그 구하라 씨 오빠 측의 제안에 따라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와 그쪽 변호사 측에서 의원님 21대에도 꼭 좀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2의 구하라와 같은 사연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21대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오늘 많은 분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게 될 겁니다. 네, 좀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요. 네. 3선째 정치 경력을 쌓아오면서 정치에 대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좋은 정치인, 또 좋은 정치란 어떤 거라고 정의하고 싶으십니까? 네. 정치인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권력을 잠시 위임받은 겁니다.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았냐면 국민으로부터요. 그럼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국민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국민들과 호흡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을 다녀서 시장 상인들이 왜 힘든지를 알았고요. 자영업자들이 왜 무너져 가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작은 공장에 있는 봉제 공장 분들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면서도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분들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거, 이분들의 아픔을 숨 쉴 수 있도록 예산을 가져다 드리는 거, 그리고 이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 태환이의 이야기가 그 가족의 아픔으로, 그 주변 사람들의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고 법으로 만들어져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좋은 정치인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정치와 정책과 예산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 국민이 낸 세금을 잘 배분해서 국민이 더 큰 일에 쓸 수 있도록 돌려드리는 것. 이게 좋은 정치,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서영교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씩씩했어. 그리고 정의로웠어. 그리고 따뜻했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반영해주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대한민국이 최강국으로 가는데 똑똑하게 일 잘했어. 우리 아이들이 서영교만큼 커졌으면 좋겠어. 이런 정치인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드리고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 의정 활동에 들어간 서영교 의원의 앞으로의 4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